화려한 드레스 자락이 대리석 바닥을 쓸며 지나갈 때 궁전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완벽하게 고정된 미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그림 속 왕비는 언제나 그렇게 존재했죠. 하지만 그 찬란한 실크와 레이스 겹겹이 아래에서 매달 벌어지던 일은 초상화 속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600년대 이후 왕실 여성들에게 월경은 단순한 신체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추적당하고 검사받고 보고되는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책이 철저히 외면해온 왕관 뒤편의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왕비의 생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궁전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순간을 수십 명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왕비의 월경 주기는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됐고 궁정 의사에게 보고됐으며 때로는 국왕에게까지 직접 전달됐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궁중 문서들에는 왕비의 생리 날짜와 상태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왕실에서 후계자를 낳는다는 건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존립 자체가 걸린 문제였죠. 그러니 왕비의 몸에서 벌어지는 모든 변화는 정치적 신호로 읽혔습니다. 생리가 시작되면 이번 달도 임신에 실패했다는 뜻이었고, 생리가 늦어지면 궁정 전체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임신인지 유산인지 아니면 병인지를 두고 고위 귀족들 사이에서 은밀한 설전이 오갔죠. 가장 내밀한 신체 정보가 정치 게임의 패로 활용되는 상황. 왕비는 그 안에서 매달 숨막히는 긴장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만들어내는 신호 하나하나가 권력의 저울 위에 올려지는 삶이었으니까요. 1700년대 베르사유 궁전에 막 도착한 14살 마리 앙투아네트를 상상해보세요.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건너온 첫날, 그녀는 국경에서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것은 속옷 한 장도 가져올 수 없다는 규칙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몸은 프랑스 왕실의 소유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요. 왕비의 건강 상태, 임신 가능성, 그리고 매달 반복되는 생리 주기는 궁정 의사들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수집한 정보는 비밀 문서로 작성됐고 국왕은 물론 핵심 귀족들에게까지 공유됐죠. 심지어 타국 외교관들이 본국에 보내는 서신에도 왕비의 건강 상태, 특히 생리 관련 정보가 버젓이 등장했습니다. 왕비의 몸 상태가 곧 외교 정보였던 겁니다. 생리가 늦어지는 순간 궁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임신인가, 유산인가, 아니면 중병인가,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권력자들은 즉각 셈법을 굴렸죠. 반대로 생리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후계자 생산 실패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오직 정치적 계산만이 남는 순간이었죠. 왕비에게 자신의 몸은 가장 낯선 타인의 것이었습니다. 왕실 결혼식 날짜가 왕비의 생리 주기에 맞춰 조정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길이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몸 상태가 외교 일정과 국가 행사를 좌우했던 거죠. 평화협정 체결식, 대관식, 왕실 연회, 이 모든 행사의 날짜가 왕비의 달력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한 여성의 생리 주기가 국가 운영의 변수로 작동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 몸의 주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왕실 여성들이 입던 드레스를 입는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18세기 프랑스 궁정 가운의 무게는 어린아이 한 명과 맞먹었거든요. 안쪽부터 보면 뼈대처럼 몸을 조이는 코르셋, 치마를 부풀리는 금속 후프, 겹겹이 쌓인 패티코트, 옆으로 넓게 퍼지는 파니에까지 이 구조물을 전부 걸치고 나면 혼자서는 앉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생리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흡수용 천을 교체하려면 이 겹겹의 옷을 일부라도 벗어야 했는데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몸을 가누기도 힘든 의상 구조 속에서 매달 찾아오는 그 며칠을 버텨야 했던 겁니다. 화려함이 곧 감옥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1743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대규모 연회를 상상해 보세요. 수백 명의 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비는 몇 시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웃고 인사하고 춤을 추면서요.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속옷 안에서는 피 묻은 천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방울이라도 새어나오면 그날의 연회는 끝이 아니라 스캔들의 시작이 됩니다. 생리혈이 왕실 의자에 얼룩을 남기는 순간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왕비가 유산했다는 소문이 궁정을 휩쓸 수 있었고 그 소문은 외교 서신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죠. 그러니 왕실 여성들에게 생리 기간의 모든 순간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평온, 안으로는 극도의 긴장,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흡수용 천을 교체하는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필요했습니다. 꽉 조이는 코르셋과 겹겹의 속옷을 일부 벗어내야 가능한 작업이었죠. 공식 의식 중간에도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치밀하게 계획된 동선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왕비의 완벽한 겉모습은 그렇게 유지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밀한 작전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시녀, 영어로는 Ladies in Waiting, 이름만 들으면 왕비 곁에서 우아하게 시중을 드는 여성들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실제 역할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왕비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관리하는 일종의 비밀 요원이었거든요. 시녀가 되려면 단순히 귀족 출신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문의 충성도, 개인의 신뢰도, 그리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야 했죠. 왕비의 생리 정보가 적대 세력에게 흘러들어가면 그건 곧 정치적 무기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시녀단은 철저하게 검증된 귀족 여성들로만 구성됐습니다. 비밀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로요. 이들의 하루는 왕비의 몸 상태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피 묻은 천을 눈에 띄지 않게 수거하고 교체 작업을 돕고 왕비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 궁정 의사에게 전달했죠.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전달된 정보 하나가 왕비의 지위를 흔들 수 있었으니까요. 시녀들은 왕비의 몸을 둘러싼 모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문지기였습니다. 화려한 궁전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결정적인 권력을 쥔 존재들이었죠. 사용한 생리용 천은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그냥 버려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생리대는 최고급 면, 부드러운 린넨, 수입 실크로 만들어졌고 때로는 정교한 자수까지 놓여 있었죠. 하지만 비싼 소재라서 아꼈던 게 아닙니다. 그 천이 담고 있는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피 묻은 천은 세탁 전에 반드시 의사의 손을 거쳤습니다. 혈액의 색깔, 양, 냄새까지 며칠에 걸쳐 분석됐죠. 당시 궁정 의사들은 이 검사를 통해 왕비의 질병 여부는 물론 심지어 독살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당시엔 엄연한 의학적 절차였거든요. 검사가 끝난 천은 그제야 세탁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담가 피를 분해하고 소금과 식초, 와인을 섞은 용액으로 불렸죠. 이후 동물성 지방과 양잿물로 만든 비누를 써서 전문 세탁 담당자가 직접 손으로 문질러 닦았습니다. 일반 하인에게는 맡길 수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천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비밀이 새어나갈 위험도 커졌으니까요. 왕비의 생리대 한 장에는 그녀의 건강과 권력과 생존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왕비의 생리가 한 달이라도 불규칙해지면 궁정 의사들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사생활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신체 검사가 시작됐죠. 오늘날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현대적인 의료 도구도 기본적인 위생관념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부 생식기 검사가 강행됐죠. 검사를 받은 왕실 여성들은 며칠씩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비위생적인 도구로 인한 세균 감염은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고통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후계자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왕비의 고통은 절차상 감수해야 할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영국 왕 찰스 2세의 왕비였던 브라간사의 캐서린을 보면 이 현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후계자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모욕적인 검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은 거세졌고 치료 방식은 점점 더 거칠어졌죠. 왕비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의료 행위는 결국 그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돌봄과 감시의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오직 후계자라는 목표만 남아 있었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임신이 되지 않으면 궁정 의사들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치료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당시 의사들이 가장 즐겨 쓴 처방 중 하나가 바로 수은이었습니다. 자궁을 깨우고 몸을 정화한다고 믿었거든요. 불임 치료제이자 강장제로 버젓이 처방됐죠. 수은이 실제로 한 일은 달랐습니다. 신경을 서서히 파괴하고 장기를 손상시키고 몸 전체를 조용히 무너뜨렸죠. 수은 중독이 진행되면 손발이 떨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극도의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 증상을 치료의 부작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성 특유의 신경질적인 히스테리라고 치부했죠. 독을 먹이면서 독의 증상을 성격 탓으로 돌린 겁니다. 수은만이 아니었습니다. 생리 냄새와 채취를 감추기 위해 얼굴과 속옷에 뿌리던 파우더에는 다량의 납이 들어 있었습니다. 납은 체내에 축적되면서 임신 능력을 영구적으로 저하시키고 뇌 기능을 손상시켰죠. 임신을 시키려고 처방한 약이 임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아름다움을 위해 바른 파우더가 뇌를 갉아먹는 상황. 왕실 여성들은 자신을 병들게 하는 물질들을 매일 몸에 바르고 삼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수은과 납으로도 부족했던 걸까요? 당시 의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단골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사혈, 즉 피를 뽑아내는 시술이었죠. 몸의 균형을 맞춘다는 논리였습니다. 네 가지 체액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는 당시의 의학 이론에 근거한 처방이었죠. 문제는 이 시술이 이미 생리 중인 여성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시행됐다는 겁니다. 출혈이 진행 중인 몸에서 피를 더 뽑아냈습니다. 거친 도구로 팔이나 다리의 혈관을 절개해서요. 그 결과는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점점 창백해졌고 극도로 쇠약해졌으며 감염의 무방비로 노출됐죠. 치료받을수록 더 아파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과가 없으면 더 자주, 더 많이 뽑아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웨일스의 샬럿 공주는 그 악순환의 끝에서 쓰러진 인물입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젊은 공주였죠. 하지만 수년간 계속된 사열 시술과 잘못된 의료 처방이 그녀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1817년 샬럿 공주는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가들은 의사들의 무지한 치료 관행이 그녀의 죽음을 앞당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합니다. 왕관을 쓴 여성에게 당대의 의술은 방패가 아니라 흉기였습니다. 이 모든 걸 견디면서도 왕실 여성들에게 허락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 궁정의 암묵적인 법칙은 냉혹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 안 됐죠. 과다 출혈로 시야가 흐려져도, 사열 시술로 팔이 욱신거려도, 생리통으로 배가 뒤틀려도 왕비는 무도회장 한가운데서 우아하게 춤을 춰야 했습니다. 고통으로 창백해진 얼굴은 납이 든 파우더와 연지로 두껍게 덮었습니다. 생리통으로 부어오른 배는 코르셋으로 억눌렀죠. 그 위에 어린아이 한 명 무게의 드레스를 걸치고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완벽하게 생기 넘치는 모습을 연출해야 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정치적 빌미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왕비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을 살짝 스치거나 특정한 눈빛을 보내는 것으로요. 그러면 시녀들이 즉각 움직였죠. 닫힌 문 뒤에서, 임시로 쳐진 병풍 뒤에서 번개처럼 빠른 손놀림으로 속옷을 조정하고 피 묻은 천을 교체했습니다. 땀을 닦고 드레스를 정돈하고 왕비를 다시 완벽한 상태로 복원했죠. 그리고 왕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홀로 걸어 나갔습니다. 매달 반복해서.
역사는 왕비의 초상화만 기억합니다. 눈부신 실크 드레스, 보석 왕관, 완벽한 미소. 하지만 그 그림 속에는 없는 것들이 있죠. 매달 찾아오는 고통을 완벽하게 숨겨야 했던 날들,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디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성들의 이야기가요. 왕관은 화려했지만 그 아래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들의 몸은 왕조의 미래를 위한 도구로 추적당하고 관리됐으며 잘못된 의술은 치료가 아닌 고통을 더했죠. 그럼에도 이 여성들은 침묵 속에서 버텨냈습니다. 다음에 미술관에서 왕비의 초상화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 찬란한 그림 뒤에 숨겨진 무게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